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일반의 이론적인 내용을 모두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자, 시험 문제를 잘 푸시려면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응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학습하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해킹 기술 중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컴퓨터 범죄 중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내용을 사용하거나 변조하는 이런 행위를 해킹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해킹 기술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거부, 도스 공격인데요. 자, 도스에 대해서 이미 학습하신 바가 있는데 도스 공격은 어떤 서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특정 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을 서비스 거부, 즉 도스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보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공격 방식은 디도스 공격이 있었죠.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를 통해서 많은 컴퓨터들을 좀비 PC로 만들어 놓고 일정한 시각에 그 좀비 PC들이 서버를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어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특정 서버를 마비시키는 공격이니까 자, 이것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공격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스푸핑은 우리말로 하면 속임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IP 주소를 속이든가 메일 주소를 속이든가 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바로 스푸핑이 되겠고요. 자, 스니핑 방식은 엿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나가는 패킷을 엿보기 해서 거기에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개인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공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피싱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피싱의 맨 앞에 있는 P는 개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의 P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낚시질 할 때 피싱 두 개를 합쳐서 개인정보를 빼낸다는 그런 의미로 피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이진수 0100은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면 0110이다.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 자, 0100이라는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그 다음 요 두 개의 비트를 XOR 연산을 한다 그랬죠. 자, XOR 연산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XOR 연산은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이 입력되었을 때만 1이 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0과 1을 XOR 연산하면 1이 되겠고요. 자, 다시 1과 0을 XOR 연산하면 1이 되고 0과 0을 XOR 연산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0110으로 변환이 되는데요. 자, 이 값이 맞겠죠. 자, 그럼 반대로 그레이 코드를 자, 0110이라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이번에 그레이를 이진수로 바꿀 때는 자, 이렇게 XOR 연산을 합니다. 즉 아래의 값과 위의 값을 XOR 연산하면 1이 되겠죠.
자, 다시 1과 2를 XO 연산하면 같은 값이니까 0이 되겠고요. 자, 0과 0을 XO 연산하면 같은 값이니까 0이 되겠죠. 자, 요게 앞에 있는 것이 이진수를 그레이로 변한, 뒤에 있는 것이 그레이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11100, 112를 16진수로 변환하면 28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실 때는 4비트씩 따로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진수의 가중치는 1, 2, 4, 8이 되겠죠. 자, 그럼 1, 2, 4, 8을 더하면 14가 되겠고요. 자, 14를 16진수로 바꾸면 2가 되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자, 1, 2, 4 가중치를 더하면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16진수로 바꾸면 27이 되겠는데요. 자, 28이라고 되었으니까 잘못되었죠. 자, 두 번째 보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자, 3번 10진수 9를 2의 보수로 표현하면 이겠죠. 자, 이진수 1000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 방식은 음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양수니까 그냥 이진수로 표현한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가중치가 1, 2, 4, 8이 되겠습니다. 자, 1, 2, 4, 8이니까 이 값이 1이 되어야 맞겠죠. 100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10진수 한 자리를 표시하기 위한 최소 비트 수는 3비트이다. 자, 3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은 자, 2의 3승은 8이 되겠죠. 자, 3비트로 표현하는 것 자, 111, 111의 경우에는 1, 2, 4의 가중치를 가지니까 0부터 7까지 모두 8가지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진수 한 자리를 표현하려면 자, 0부터 9까지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4개의 비트를 이용하게 되면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즉 0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비트로는 부족하고요. 4비트를 이용해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전자계산기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명령이 수행될 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번지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는 누산기이다. 자, 레지스터에서 가장 강조해드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자, 누산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누산기는 연산장치 내에서 연산 결과 같은 것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데이터 처리의 고속성을 위해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설치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전용 장치는 채널이다. 자, 입출력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입출력 장치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출력을 처리하는 방식은 CPU가 관여를 하는 방식이 있고 CPU가 관여를 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CPU가 입출력에 직접 관여를 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CPU가 관여를 하는 방식은 자,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 방식과 인터럽트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PU가 관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자, DMA 방식과 채널 방식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채널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데이터 처리의 고속성을 위해서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설치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전용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입출력 전용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서다라고 해서 보통 IO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채널이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연산 장치에서 연산 후의 시스템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PSW이다. 자,
시스템의 여러 가지 상태를 저장하는 것을 PSW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PSWR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터를 붙여서 PSWR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우리말로 상태 레지스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클록 신호의 동기화돼서 일어난다. 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어떤 명령어의 작은 단위죠.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작은 명령어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CPU의 제어 장치는 어떤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클록 펄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록 펄스를 다른 말로 제어 신호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하나의 클록 펄스 동안에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클록 신호에 맞춰서 실행이 되는 것이 맞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에 대한 접근 제어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자 할 때 올바른 팔진수 모드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그 접근 권한에 관해서는 세 가지 권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read, 읽기의 권한이 있고요. write, 쓰기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xecute는 실행의 권한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어떤 값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권한을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read의 권한은 4, write의 권한은 2, 그 다음 execute의 권한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read, write, execute의 권한을 모두 가진다면 자, read 4, write 2, execute 1,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권한 값은 7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자 그룹은 read와 write만 가능하다. read와 write만 가능하려면 4 더하기 2가 되겠죠. 6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소유자는 execute만 가능하다. execute는 그대로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을 7, 6, 1로 표현하면 이 세 개 그룹의 접근 제어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정답은 그럼 2번의 761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PU를 구성하는 장치와 주요 기능이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CPU를 구성하는 장치. 자, 장치는 제어 장치가 있고요. 자, 제어 장치는 제어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명령을 내리고 또 명령어를 해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연산 장치가 있죠. 자, 연산 장치는 말 그대로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을 담당하는 기억 장치로는 레지스터가 사용되죠. 레지스터는 기억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 기능. 전달 기능에는 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달 기능.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CPU의 장치들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이 기능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기억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연산 기능을 담당하는 연산장치. 자, 연산장치가 연산 기능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버스. 자,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채널. 자,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채널은 CPU에 포함되는 장치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IEEE 802.11 표준. 자, IEEE라는 기관은 어떤 통신에 있어서 표준안을 정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매체 접근 제어, 맥 방식은 자, 매체 접근 제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통신 매체에 통신 회선에 4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B, C, D.
자, 4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D에게 지금 현재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의 통신 회선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B가 C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자, 충돌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유선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CSMA CD입니다. 이것이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똑같이 무선 랜에 적용할 수 없어서 무선 랜에서 새로 만들어낸 방식이 3번에 나와 있는 CSMA 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에서 유선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CSMA CD, 그 다음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CSMA CA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역시 통신에 관련되는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공중망을 통한 연결을 전용선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터널링 프로토콜과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공중망을 이용하기에 낮은 비용으로 동일한 네트워크 성능을 제공한다. 자, 이 문제의 지금 정답은 2번의 VPN인데요. 자, VPN은 가상 사설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본사가 있고 전국에 각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본사와 지점이 어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전용선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본사와 지점을 전용선을 깔아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전용선을 깔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자, 인터넷망이라는 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마치 전용선처럼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가상사설망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은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지금 터널링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종의 이 사이에 터널을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안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안의 기능이나 또는 뭐 암호화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서 공중망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PN 가상사설망, 자, 전용선 대신에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드시 같이 터널링 프로토콜이라는 말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에 있는 인트라넷도 한번 보시면 인트라넷은 인터넷을 어떤 사내 네트워크와 결합한 것이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in을 ex로 바꾸면 extra넷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외부까지 확대시켜 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고객들이 함께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외부로 확장시켜 놓은 것을 extra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SDN은 패킷 교환 데이터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의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자, 2번 VPN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단위 표현이 올바른 것은, 자, 단위,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1페타바이트가 나왔습니다. 컴퓨터의 기억 용량의 단위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킬로바이트부터 시작을 하죠. 킬로바이트라는 것은 2의 10승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 10승씩 증가해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 페타바이트, 뒤에도 뭐 엑사, 제타, 요타 있지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에 10승, 20승, 30승, 40승, 페타바이트가
2의 50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지금 2의 1페타바이트는 2의 40승 바이트다 라고 했는데 2의 50승 바이트죠. 1번 설명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1000 마이크로 초 속도 단위입니다. 속도 단위는 1나노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초의 단위는 이렇습니다. 자, 밀리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시작됩니다. 자,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9승, 12승, 15승, 18승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1번에 1000 마이크로 초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자, 그럼 1000은 10의 3승이 되겠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3 빼기 6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1 밀리초가 되겠죠. 자, 밀리초를 계산한 건데 2번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0 아토초는 라고 했는데요. 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겠죠. 자, 10의 마이너스 18승인데 10을 곱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7승이 맞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7승 초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메가바이트는 1024 곱하기 1024 비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1024가 2의 10승이 되겠고요. 자, 요것도 2의 10승입니다. 그럼 2의 20승이 맞는데 비트라고 표현했죠. 비트가 아니라 이것은 바이트입니다. 자,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상사설망 VPN. 자, 아까 보셨죠? 전용선 대신에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쓰는 것을 VPN이라고 한다. 자, 거기에서 보안을 위해서 터널링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작 계층이 틀린 것은, 자, 이것은 터널링 프로토콜의 종류까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그냥 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맨 앞에 나온 PPTP와 두 번째 나온 L2TP 이렇게 두 가지는 데이터 링크 계층. 자, OSI 7레이어 기억하시죠? 물대내 전세 표응에서 이 계층을 의미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 IPsec. IPsec은 IP 프로토콜의 보안을 시큐리티, 보안 기능을 첨가한 것인데요. 자, 이건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 SSL, TLS는 전송 계층에서 동작한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 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 순서도의 문제입니다. 두 수 A, B를 입력한 후에 아래 순서도를 수행했을 때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타트.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end에서 끝납니다. 자, 스타트 A, B를 읽어드립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판단문인데요. A가 B보다 크다. 자, 같으면 아래로, 참이면 아래로 내려가고 거짓이면 다시 A, B를 입력받으러 갑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면, 자, 지금 수행할 게 T는 A, A는 B, B는 T 이렇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3을 입력받았고 B에 1을 입력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요. 자, T는 A, 자, T에 A를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T에 A를 넣으면 3이 들어가겠죠. 자, A는 B, A에다가 B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B에는 지금 1이 들어있죠. 자, B는 T, B에다가 T의 값을 넣습니다. 3을 넣죠. 자, 이후의 결과를 보시면 시작할 때는 A가 3이고 B가 1이었는데요. 끝날 때는 A가 2이고 B가 3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숫자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A와 B를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두 수 A, B를 비교해서 두 수를 교환한 후에 출력하는 순서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시스템 로긴 처리 화면을 객체지향적으로 분석한 다이어그램이다. 자, 어떤 다이어그램인가?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일단 보시고, 자, 이 문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자, 뒤쪽에 제가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UML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객체 지향 분석 및 설계를 위한 모델링 언어인데요. 자, 1번의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사람이 표시되어 있죠. 즉 사용자를 의미하고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어떤 상황을 표시하는 자, 이런 그림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습을 표시한다. 지금 보시면 계층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객체 간의 메시지 전달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표시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그림이 바로 시간적인 묘사 형태가 되겠고요. 4번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어떤 상태와 함께 상태 변화를 유발하는 이벤트와 동작, 상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표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뜻은 모르시더라도 그림을 보고 어떤 다이어그램을 표시한 것인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사용자가 1번 시스템에 접속한다. 그 다음 로긴 화면 보여준다. 3번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한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시간 흐름의 분석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1번의 LRU. 자, 방식은 현 시점에서 참조 시간이 가장 빠른 페이지를 교체한다. 참조 시간이 가장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방식이 LRU 방식입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것으로 LFU 방식이 있었는데요. LFU 방식은 참조 횟수로 표시하는 거죠. 요건 참조 시간이 가장 오래전에 참조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라면 LFU는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LRU와 LFU를 잘 비교해 보시고요. 자, FIFO는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들어왔던, 즉 가장 오래된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NUR은 참조 비트, 변형 비트 값 0, 1 이런 값을 주고 값을 변경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자, 제가 두 개 LRU 방식과 LFU 방식을 비교한 문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참조 페이지가 2, 3, 1, 3, 1, 2, 4, 5 이렇게 될 때 순서대로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참조 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가운데에 있는 것이 현재 페이지가 메모리에 3페이지로 구성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합니다. 자, 없으니까 이 페이지를 적재하고 페이지 폴트가 되겠죠. 자, 3페이지를 또 적재하고 페이지 폴트. 자, 1페이지 적재하고 페이지 폴트. 자, 이번에 3페이지는 들어있으니까 히트. 자, 1페이지도 있으니까 히트, 2페이지도 있으니까 히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4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하는데요. 4페이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하나를 지금 페이지를 내려놓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자, 4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할 때 지금 현재 2페이지, 1페이지, 3페이지 중에서 가장 오래전에 참조했던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를 내려놓고 4페이지를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폴트. 자, 다시 5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하니까 5페이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현재 있는 4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중에서는
1페이지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1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LFO 방식은 횟수로 교체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자, 4페이지를 참조하려고 할 때, 그럼 앞에서 페이지 참조된 횟수를 세보시면 되겠죠. 자, 2페이지 2번, 1페이지 2번, 3페이지 2번. 자, 이렇게 동일한 횟수일 경우에는 LRU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참조가 되었던 3페이지를 교체해서 4페이지를 올려놓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5페이지를 올려놓을 때가 조금 다른데요. 자, 횟수를 그럼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모두 2번씩 참조가 되었지만 4페이지는 이제 한 번 참조를 했습니다. 4페이지를 내려놓고 5페이지를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 반드시 구분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TCP/IP 프로토콜에 관한 문제네요. 대안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IP 버전 4에서 주소의 길이는 32비트이다. 자, 32비트가 맞죠? 그런데 이제 IP 버전 4의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으로 만든 것이 IP 버전 6인데요. IP 버전 6의 주소의 길이는 128비트가 되겠죠. 자, 64비트가 아닙니다. 길이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자, UDP. 자,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UDP라는 프로토콜은 데이터의 정확성과 패킷의 올바른 도착 순서를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의 정확성과 패킷의 올바른 도착 순서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입니다. 자, UDP는 TCP와는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데요. 마치 IP 프로토콜처럼 그냥 보내기만 하고 정확하게 받았는지 또 순서가 어떤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로 UDP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HTTP, FTP, 텔넷 등 다양한 응용을 지원한다. TCP/IP,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더넷, ATM 등 다양한 링크를 지원한다. 자,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못된 것은 자, 모두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후의식을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할 때 곱하기 연산자를 수행한 후에 스택의 값으로 올바른 것은 자, 단 A는 12, B는 3, C는 2, D는 3, E는 1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후의식으로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결과가 아니라 맨 처음엔 나눗셈, 그 다음 뺄셈, 곱하기, 더하기의 순서대로 연산을 수행을 할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곱하기를 수행한 다음에 결과값을 묻는 거니까 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A와 B를 입력한 상태에서 나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A 나누기 B를 수행하면 12 나누기 3이니까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4라는 결과값을 푸시합니다. 자, 다시 C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산자를 만나면 4와 C를 팝한 다음에 뺄셈을 하는 거죠. 4-C를 연산합니다. 자, C는 2니까 결과값 2가 나오게 되겠고요. 다시 2를 푸시하고 D와 2를 푸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만나는데요. 곱하기를 만나면 D와 2를 팝해서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D는 3이고 2는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결과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곱하기를 수행한 후의 결과를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3이 되겠고요. 자, 최종 결과는 자, 다시 3을 넣고 2는 원래 들어 있었고요. 3을 넣고 더하기를 만나면 두 개의 값을 더하니까 5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곱하기를 수행한 이후의 결과값을 묻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디렉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디렉토리도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자, 앞에 보시면 루트 디렉토리인데 루트는 임시 파일이 저장되는 홈 디렉토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시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루트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죠. 자, 슈퍼 사용자, 즉 시스템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를 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리눅스 기본 명령어 저장 디렉토리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명령들이 저장되는 디렉토리가 맞습니다. 자, 3번에 이제 홈은 슈퍼 사용자 홈 디렉토리가 아까 루트였었고요.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홈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두 개가 바뀌었다고. 예, 1번이 루트가 슈퍼 사용자, 그 다음 3번 홈이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자, 4번의 etc는 자, 시스템에 관한 각종 환경 설정에 연관된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디렉토리들 요거는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함수 재정의라 불리우는 오버라이딩 개념이 적용되는 객체 지향 시스템의 특징은? 자, 아마도 객체 지향 시스템의 특성도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 다형성이라는 특징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자, 다형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서로 다른 객체가 같은 메소드 호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것을 구현하는 개념이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있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형성과 연관이 있는 것은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버라이딩 개념이 적용되는 객체 지향 시스템의 특성은 2번 다형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C 언어의 실행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C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메인 함수를 찾으시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요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티저, 정수로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A와 B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자, A는 4 곱하기 1 나누기 2라고 했는데요. 자, 요거는 할당을 해준다는 얘기죠. 뒤에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을 A라는 정수형 변수에 할당을 해주게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곱셈과 나눗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가 있으면 먼저 연산을 해야 되겠죠. 1 나누기 2를 연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C 언어에서 1 나누기,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입니다. 자, 그래서 1 나누기 2의 결과는 0.5가 아니라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0을 계산하니까 A에는 0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B는 A++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자, B에는 일단 A 값을 할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B에는 일단 0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증가 연산자가 나오니까 A 값은 1 증가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rintf %d 하면 정수형으로 표현하는데 B를 출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에는 지금 현재 0이 들어있으니까 0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산자들의 의미를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릴레이션 R에서 복합성 속성 A, B를 기본 키로 구성하고 함수 종속성이 다음과 같을 때 릴레이션 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규화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규화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정규화에서는 정규화의 과정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의 과정 단계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제3정규화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학번과 과목 번호, 자, 이렇게 두 개의 속성 값을 함께 지금 기본키로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1정규화에서는 모든 도메인을 원작 값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정규화 과정이 끝났다고 보고요. 자, 학번과 과목 번호를 알면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학번과 과목 번호 중에서 기본키의 일부인 학번을 알면 지도교수와 학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키의 일부를 참조하는 것을 부분함수 종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제2정규형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했는데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따로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학번을 알면 지도교수와 학과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제2정규화의 단계가 끝났는데요. 자, 다시 이 부분을 보시면 학번을 알면 지도교수를 알 수 있고 지도교수를 알면 학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번을 알면 학과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를 이행적인 함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행적인 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비이행적인 함수 종속으로 만드는 단계가 제3정규화의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릴레이션을 다시 분해를 해서 학번을 알면 지도교수를 알 수 있고 지도교수를 알면 학과를 알 수 있도록 릴레이션을 분해한 것이 3정규화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문제 보시면 자, 바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A, B를 알면 C를 알 수 있다. 자, 기본키의 모두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규형의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행적인 함수 종속도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3정규형까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규형, 3정규형이 끝났다면 당연히 1정규형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릴레이션 R은 당연히 1정규형이 되어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자, 릴레이션 R은 부분 함수 종속이 없는 상태가 맞죠. 완전함수 종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릴레이션 R은 3정규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 이행적인 함수 종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고요. 릴레이션 R은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으로만 구성된다. 1정규형이 끝났기 때문에 원작값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객체지향 설계에 있어서 정보 은폐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정보 은폐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성 중에서 캡슐화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캡슐화를 이용해서 객체는 객체 사용자에게 내부 구조를 숨기는 것이죠. 내부 구조를 숨겨서 자, 고려되지 않은 영향 사이드 이펙트라고 했는데요. 이런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정보 은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 고려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자, 입력 A, B에 대하여 출력 C가 결정되는 아래의 회로와 같은 진리표를 갖는 게이트. 자, 논리 회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에 논리 게이트의 그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난드 게이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난드 게이트 요것의 입력은 A이기 때문에 A and A의 not.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난드는. 자, 밑에 있는 것은 B가 B and B의 not.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난드 게이트의 입력은 난드와 난드의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둘 사이에 and not. 자, 요것을 이제 최소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not을 각각으로 나눠주면서 자, and를 or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자, not이 두 개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A and A or B and B가 되겠고요. 자, 같은 값을 두 번 같이 연산하면 하나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반복해서 and 연산을 하는 것은 그냥 A와 똑같은 거죠. A 플러스 B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는 or gate이니까 자, 정답은 or gate. 그러니까 or라는 하나의 게이트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의고사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